자,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그 저명하신 이코노미스트이신 홍춘욱 박사님을 모셨는데요. 아마 대한민국 증권사 이코노미스트를 한 분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아마 홍춘욱 박사님을 잘 알고 또 블로그를 다 팔로우하고 계실 거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코노미스트를 단 한 명도 모를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귀한 자리를 내주신 홍춘욱 박사님을 모시고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이코노미스트가 이 사회에 왜 존재해야 되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고, 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코노미스트의 글이나 발언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가장 좋을지를 느낌을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전에 대신자산운용에서 펀드 매니저로 잠시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세미나를 들으면서 이 세미나 하나하나는 1시간 100만 원 내고도 정말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실제 그 정도 그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할 것이고요. 근데 그런 세미나에서 나오는 정말 미세한 얘기들이 대중들한테는 많이 전달 안 되는 경우들도 많고, 리서치 리포트들을 통해서 굉장히 한 단면만 전달돼서 곡해를 일으킨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책도 많이 써주시고 많은 블로그를 써주셔서 굉장히 친절하게 친근하게 다가선 노력을 해주셨지만, 또 영상을 통해서 저희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코노미스트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홍춘욱 박사님 자기소개를 조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키움증권에서 이코노미스트 일을 하고 있는 홍춘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코노미스트라는 직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경제를 분석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직업인데, 이게 일종의 경제학자분들하고 이코노미스트가 혼용되긴 하지만 조금 더 차이를 두고 제가 설명을 하자면, 환율이나 금리 또는 가능하다면 주식 등 금융시장에서 핵심적인 그런 변수들을 예측하기 위해서 경제 지표들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또 가능하다면 전망까지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코노미스트 이야기를 가장 관심 있게 듣는 소위 고객층은 누구인가요? 특히 증권사 이코노미스트.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분들이 제일 큰 저희들한테 좀 주요한 고객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연기금부터 시작해서 대형 또 운용사들이라든가 아니면 생명보험사라든가 또는 손해보험사, 은행 등등, 어떻게 보면 좀 많은 자산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이코노미스트들이 가서 서비스를 많이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분들 입장에서 이코노미스트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또는 자신들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어떤 면에서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특히 이럴 것 같아요 라는 감의 영역이 아니라 좀 데이터를 근거로 한 또는 입증할 만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미래에 전망한 것에 대해서 또는 자산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의 서비스를 좀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서비스라는 말씀은 찾아가서 미팅 자리를 통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PT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게 이제 제일 주되겠죠. 그래 가서 몇 분의 고객들 또는 몇십 분의 고객들을 모셔다 놓고 저희들이 이제 발간한 자료를 들고 가서 1시간에서 또 짧으면 20-30분 정도의 시간을 두고서 세미나를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경우고요. 또 화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전화로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는 대중들을 상대로 한 어떤 강의를 좀 부탁하는 경우들도 있고, 다양한 형태들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강연을 듣는 것과 앉아서 세미나를 듣는 것과 어떤 내용의 차이가 있나요? 또 혹자는 많이 그런 걸 궁금해하잖아요. 비밀리 어떤 내용의 차이도 당연히 있겠죠. 있는데 그게 어떤 비밀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고객들마다 자신이 원하는 어떤 정보, 자신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기, 수출이 어떻게 되는가, 또 올해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거고요. 반대로 자산 배분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외화 자산에 대한 비중들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할 때 당연히 환율이라든가 또는 해당 국가의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좀 브로드하게 자료를 쓴다면 그 자료를 들고 간 고객들은 거기에 맞춰서
오늘은 이쪽에 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해주세요. 오늘은 이쪽이 더 저희는 궁금합니다. 라고 미리 이야기하시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발간했던 자료들을 조금 변형해 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과외 서비스.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고객들과의 만남을 위한 목적으로 자료를 발간한다. 네.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즉 자료 발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료 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고객들에게 어떤 관심이랄까? 네. 흥미를 유발함으로써 그런 고객들과의 세미나, 고객들과의 미팅, 고객들과의 토론들을 계속 좀 해나가려는 게 자료를 발간하는 목적이라서 이 자료만 보면 다 됩니다 라는 측면으로 완결된 자료를 내려는 욕심들은 많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경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짚어나가면 책이 돼버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간하는 자료들은 분량에 과수에 상관없이 어떻게 본다면 좀 어떤 이번에는 이쪽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이런 신호가 나타난 것에 우리 좀 관심을 가집시다. 이런 일종의 주의 환기의 차원 그리고 새로운 세미나 미팅들을 저랑 좀 잡으시면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라는 걸 해주는 판촉의 차원도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약간 맞춤화된 과외이지만 새로운 인사이트와 새로운 정보를 섞어서 드리는 게 기본적인 서비스이고 주된 밸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또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예. 사실 발전이 없어요. 고객들이요? 네, 그 고객들을 만나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어디 지방에 연기금에 출장을 갔는데 네. 제가 만들어갔던 자료의 방향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의 방향이 좀 다르면 예. 제가 그 다음에 세미나 할 때 기회를 주신다면 방금 질문하셨던 거에 대해서 새로운 또 주제의 자료를 만들어서 또 발간도 하고 또 세미나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고객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관심사항에 대해서 다 두루 할 수 있다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제약돼 있고 또 제가 하는 것도 제약돼 있고 저희 공부하는 것들도 어느 정도 제약된 범위 내에서 최신의 데이터들이 또 놓쳤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는 과정들을 거치지 않으면 이 제대로 된 자료가 나왔다. 또는 이코노미스트로서 어떤 제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외부에서 멀리서 봤을 때는 그 이코노미스트라는 게 정보를 가지고 매크로 정보를 거시경제 정보를 가지고 나름의 해석을 하는 일을 해주는 거라고 한다면 왜 그 자산운용사 내부에서 인하우스에서도 인력을 배치해서 똑같은 업무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저도 그랬었습니다. 네. 저도 모 운용사에서 예. 투자 전략 팀장 업무를 역임한 바 있고요. 예. 그 인하우스에서 이코노미스트로 일을 합니다. 네. 다만 외부의 이코노미스트가 필요한 이유는 네. 어떻게 본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부 다 늘 옳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근데 그럴 경우가 드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있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미래 전망이나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네. 혹시 내가 놓친 것은 없는가? 예. 더 나아가서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은 없는가에 대해서 예.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냐?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지적인 생태계가 다 그렇겠지만 사실은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 그 다양성 자체가 훨씬 리스크 관리 능력을 키워주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생각을 하게 해주니까 그런 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고객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일반 투자자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그런데요. 그 투자자의 머릿속에서는 그 리서치 애널리스트를 만나서 정보를 듣고 대화를 나눈 이후에 그걸 어떻게 프로세스해서 자기 행동에 옮기게 될까요? 크게 두 가지의 예. 방향이 있죠. 예. 첫 번째는 바텀업 애널리스트들 네. 또는 펀드 매니저들이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그 워렌 버핏이 이렇게 하죠. 워렌 버핏은 그 증권사 보고서 이런 거 잘 안 읽는다고 스스로 고백을 예. 합니다. 특히 경제를 전망하는 걸 포기했다 그래요. 예. 모르겠다. 그냥 그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투자하려는 회사들의 후보들의 사업 보고서 읽는데 온 시간을 다 바친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오마하라는 그 시골에 네브라스카주의 오마하라는 네. 시골 마을에 있으면서도 연평균 복리 수익률 18.9%를 예. 지난 50년간 유지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자기는 개별 기업들, 좋은 기업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영자들을 파악하고 만나봄으로써 네. 기업들을 파악하고 그 기업들이 투자할 기업들이 많다. 불황인 거죠. 다시 예. 그의 눈에 맞고 그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값이 싸다고 느끼는 기업들이 많으면 불황인 거죠. 네. 그리고 반대로 자기가 투자하려는 회사들은 별로 없고 돈도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내가 들고 있는 돈은 되게 많은데 투자할 만한 기업들은 없다. 이건 호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바텀업이고요. 이런 분들한테 이제 저희들 이코노미스트 서비스는
경제를 예측하고 미래를 예측하라고 저를 부르는 게 아니라 네. 자기가 투자하려는 그 회사의 혹시 리스크 요인으로서 외부 환경 변화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없는가 정도를 점검하는 용어로 하죠. 그래서 네. 바텀업 이코노미스트, 바텀업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그 펀드 매니저들의 운용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저희들의 역량은 그래도 아무래도 보조적인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탑다운 펀드 매니저, 탑다운 운용가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탑다운 운용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향식, 즉 거시경제의 여건을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 할인율, 미래의 이익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가치를 어떻게 할인할 것인가 할 때 이자율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이자율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더 나아가서 각 산업별에 있어서 중요한 여러 외부 환경이 존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 산업이다. 유가 어떻게 될 것인가. 더 나아가서 뭐 재련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금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외부 환경에 대해서 파악을 함으로써 어떤 산업이 유망하고 그 산업 내에서 어떤 기업이 투자 유망한가를 판단해 나가는 방식이 하향식 투자자겠죠. 네. 그런 하향식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저희들 이코노미스트는 어떻게 보면 투자의 판단을 함에 있어서 결정적 중요성을 가지는 정보를 제공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이제 이거를 벗어난 또 다른 이제 운용가들이 존재할 텐데 이제 바로 자산 배분가들일 테고요. 네. 이제 자산 배분가들은 어떻게 본다면 경제를 전망함에 있어서 이코노미스트의 조언이나 이코노미스트의 예측을 갖다가 전면적으로 수용한다기보다는 세계 경제 전체의 구조적인 요인들 속에서 장기적인 흐름 어떻게 가는가를 좀 점검하는 용도로 저희들을 또 필요로 하시고 그러시겠죠. 네. 너무 완벽하게 설명해 주셔서. 네. 제가 국민연금에서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요. 예. 그때 이제 저는 탑다운 투자자이자 자산 배분가로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모 팀에 있었을 때는 탑다운 투자자였고요. 네. 또 이제 모 팀에 있었을 때는 자산 배분의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던 역할을 할 때 예. 이코노미스트들을 부르는 방향이 좀 다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개별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판단까지를 다 책임져야 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이코노미스트를 부르더라도 죄송한데 올해 정책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정책금리가 인상되느냐 인하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금리에 민감한 듀레이션이 긴 뭐 은행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이런 유관 산업들은 이게 미래의 이익 흐름이 다 달라지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는 또 그런 쪽에 대해서 하겠지만 반대로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제 인구 성장이 피크를 치게 되고 네. 노령 사회로 가고 노령 인구들이 증가해 가는 그런 예. 환경이 출현했을 때 자산 배분에 있어서 채권의 비중들은 어느 정도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과거의 트랙 레코드는 갖고 있지만 예. 앞으로 미래의 장기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 노령 인구의 증가가 채권 시장이라든가 우리의 자산 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요인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본다. 또는 어떤 국가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 국가가 주어져 있는 지금 현재의 경기 여건도 중요하지만 네. 그 나라 경제의 재무 구조, 그 나라의 외부 환경에 대응해 있는 각종의 이익을 내고 흑자를 내고 있느냐 못 내느냐. 네. 또는 기업들의 어떤 경영에 있어서 혁신 능력들, 네. 왜 여기 이렇게 제약이 있는가, 이런 것들, 큰 어떤 구조적인 부분들, 환경적인 제약들,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있어서는 이코노미스트들을 많이 부르게 되겠죠. 네. 이코노미스트를 불러서 의견을 들으면 실제 그 의견들이 결과치에, 즉 뭐 수익률이 됐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KPI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분리오의 천 대표님이 더 저보다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자산의 운용의 성과는 안타깝게도 타이밍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는데요. 그 네. 타이밍이라는 건 결국은 본인이 언제 사서 언제 판다라는 그 판단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예. 굉장히 많이 됩니다. 저희들끼리는 그냥 빈티지 이펙트라고 부르는데요. 네. 어떤 운용을 함에 있어서 그 돈을 처음 설정한 날, 그날의 수익률이 얼마냐가 그 펀드의 장래 미래 성과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들 많이 이야기하죠. 네. 그런 것처럼 자산 운용은 사실상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많이 운에 의해 달려져 있기 때문에 뛰어난 이코노미스트 한 명 또는 성공적인 예측가 한 명이 나온다고 해서 그로 인해서 정말 운용의 성과가 탁월해진다. 이렇게 단언할 만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가? 그거에 있어서는 파악이 참 어렵다. 네. 그러나 이런 이코노미스트적인 어떤 생각들, 더 나아가서 의견들 이런 것들을 꾸준히 청취하면서 자신의 시장에 대한 관점 또는 리스크 관리 능력, 대응 능력 또는 자산 배분에 있어서 리밸런싱, 타이밍 같은 것들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승률이 더 높지 않겠냐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과관계가 좀 생뚱맞은 질문이지만요. 이런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애당초 운영을 잘 하실 분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공부를 많이 해서 운영이 조금 더 도움이 됐을까요? 둘 다 있겠죠. 둘 다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예. 이 시장에 대한 인식은 10년 전에 제가 알고 있는 걸 제가 10년 전으로 돌아갔더라면 저는 분명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예. 그 과거를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변수인지를 뒤늦게 파악하는 경우들도 예.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정보가 비대칭적인, 예. 다시 말씀드리자면 한국 경제의 경기 여건, 한국 경제의 추세를 좌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있고 그게 비대칭적으로, 즉 예를 들어서 천 대표님과 제가 같이 파악하는 게 아니라 예. 저만 몰래 어떻게든 파악할 방법이 예. 있다면 저에게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예. 그런 인과관계를 만들어낼 예. 초과 수익, 우리가 그 꿈에도 바라는 알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제가 유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시장이 예전에는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또는 블룸버그가 없던 시절에는 또 더 나가서 이런 공부의 분위기들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금융 선진국에서 나온 그런 논문이나 논의들이 즉각적으로 세계로 전파되기 이전에는 분명 제가 봐도 그런 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점점 세계는 평평해지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이 운용업의 세계, 이코노미스트의 세계에서도 네. 아마 적용되는 일이 아닌가. 그렇기 네. 때문에 거꾸로 이런 첨단의 세계랄까요? 최전선에 서서 꾸준히 관리하고 데이터를 갖고 계시는 분들의 수익률은 평평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지속적인 수십 년에 걸친 금융업계의 노력과 경제 연구의 진전과 더 나가서 이런 토의에 박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거꾸로 그 최상층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평평할지 모르지만 다른 그런 노력들을 조금이라도 캐치업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네.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측면들도 또 예. 그러니까 예전의 지표, 중요하지 않은 지표에 몰두했다가 오히려 예.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들도 존재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신호와 소음이라는 책 참 좋아하는데요. 네. 어떤 것이 신호이고 어떤 것이 소음인지를 구분해내는 능력들, 이런 것들이 특히 사람들은 소음이지만 이게 진짜 신호인 줄 알고 있으면 과도한 자기 자신에 빠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참 많이 봤잖아요. 네.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면 어떤 정보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모르는 것, 내가 어디까지 모르는 걸 아는 자신의 범위 한계를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네. 가장 운용 네. 성과의 중요한 네. 결정적 요인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도 간혹 하게 됩니다. 신호와 소음 차원에서 사실 방금 말씀하신 건데 일반인들이 신호를 찾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요. 소음